안녕하세요 여러분, 수다몽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 속 여인은 누구일까요? 19세기 프랑스 여류 시인이자 소설가로 활동한 조르즈 상드입니다. 프랑스 낭만주의 시대를 대표하는 작가이지요. 조르즈 상드의 모습 어떠세요? 미인으로 여겨지시나요? 상드는 자그마하고 날씬한 체구에 까무잡잡한 피부, 갸름한 얼굴에 눈이 살짝 돌출되어 있었고 입술은 약간 시무룩해 보이는 모양이어서 일반적인 미녀의 모습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남자들이 그녀에게 빠지게 만들었는데요. 그 남자들은 모두 이 물기 가득한 그녀의 검은 눈동자에 매료되었다고 합니다. 자유로운 사랑을 추구했던 조르주 상드, 자신의 사랑 경험을 토대로 소설을 쓰기로 유명했고 시인, 피아니스트, 조각가 등 예술가들에게 풍부한 영감을 안겨주었으며 낭만주의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인 쇼팽의 연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여성 차별이 만연해 있고 여성의 사회 진출이 거의 불가능하던 시대, 그 모든 굴레를 벗어던지고 자유를 만끽하고 마음 가는 대로 사랑을 했던 조르즈 상드, 그녀에 대한 이야기 시작합니다. 조르즈 상드의 원래 이름은 아망틴 루실 오로르 디페입니다. 우리는 익숙한 이름 조르즈 상드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상드는 1804년 프랑스군의 중이었던 아버지와 평민 출신의 세 장수의 딸 소피 드라보드라는 이름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는데요. 상드의 증조부는 폴란드 국왕이며 작센의 선제후인 오기스투스와 매혹적인 백작부인 코니그스마크의 사생아였고 그녀의 할머니도 사생아였다고 합니다. 사생아이긴 하지만 상드는 이 부계로 보면 왕족과 귀족의 가계였으며 이 모계로 보면 서민의 딸이기도 한 것이죠. 안타깝게도 상드의 아버지는 그녀가 4살 때 낙마를 해서 사망을 했고 상드는 프랑스 중부 노앙에 있는 할머니의 영지에서 할머니의 손에서 자라게 됩니다. 이 노앙의 아름다운 전원을 뛰어놀며 어린 시절을 보낸 상드. 그곳은 훗날 그녀 소설 속 배경이 되어주기도 하죠. 상드는 독서를 좋아해서 시와 동화 등 많은 책을 닥치는 대로 읽었는데 그녀의 천부적인 문학적 재능은 이때 개발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녀의 할머니는 미천한 평민 출신의 며느리 상드의 어머니를 무시하고 함께 살기를 거부했지만 손녀인 상드에게만큼은 헌신적이었다고 합니다. 상드는 오르간, 하프, 클라비코드 등 많은 악기를 배웠고 라틴어, 그리스어, 수학, 그림, 역사, 문학 등 다양한 학문을 익히며 자라게 됩니다. 이는 상드가 글을 쓰는 직업을 가지고 또 음악의 조예가 깊을 수 있었던 어떤 배경이 되어 주었지요. 그러다가 상드가 13살이 되었을 때 상류층 자녀들이 다니는 파리의 수도원 학교를 다니게 되었는데 자유로운 성격의 상드는 학교 생활에 잘 적응했을까요? 생각 밖에 정말 잘 적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종교에 심취를 하면서 수녀가 되려고까지 했죠. 그래서 신부님께 저는 꼭 수녀가 되고 싶습니다 라는 고해성사를 하기도 합니다. 신부님은 상드의 본성을 파악했던지 다른 것도 더 경험을 해보고 그 다음에 다시 생각해봐라 라는 조언을 해주셨다고 하네요. 그렇게 상드는 종교, 시, 철학 등의 책을 탐닉하면서 지성을 쌓게 됩니다. 16살이 된 상드는 뭔가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는데 왜 여자는 치마를 입어야 되고 왜 여성스럽게 행동을 해야 하지? 라는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남자아이들의 옷을 입거나 또 담배를 피우기도 했는데요. 그녀의 배다른 오빠 아폴리트 샤티롱이 군대 장교였는데 상드에게 남자처럼 다리를 벌리고 말을 타는 법을 가르쳐 줬다고 해요. 당시 여성들은 두 다리를 한쪽으로 모으고 이렇게 말을 탔잖아요. 상드는 남자처럼 말을 타고 다닌 겁니다. 그리고 상드는 다른 보호자 없이 혼자서 돌아다니거나 이웃 남자들과 거리낌 없이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이런 그녀의 모습은 이상한 소문을 만들었고 마을의 신부가 그녀의 행실을 꾸짖자 상드는 그 교회를 더 이상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상드가 17살이 되었을 때 안타깝게도 그녀의 할머니는 모든 재산을 상드에게 물려주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당시의 여성들은 남성 보호자 아래에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상드의 친척들은 상드를 결혼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척들의 종용으로 음악회, 연극 모임 등에 참석을 해야 했고 결국 1822년 18살의 나이로 지방의 귀족인 디드망 남작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편 디드망은 몇 년간 주색에 빠져 지냈던 방탕한 인물이었고 사냥이나 즐기는 인물이었으며 권위적이고 폭력적이어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기가 쉽지 않았죠. 두 사람 사이에는 아들 모리스와 딸 솔랑주가 태어나게 됩니다. 남편 디드망은 멍청한 술주정뱅이였는데 상드는 그때까지도 계속 책을 읽고 더 지성을 쌓아서 명석해지고 있었으니 남편은 이를 심기불편해했고 어느 날 모임에서 상드가 사람들을 대화술로 리드를 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이 칭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심정상한 디드망이 상드에게 당장 말을 멈추라고 소리를 치는데요. 상드가 이에 굴하지 않고 계속 말을 하자 디드망이 상드의 뺨을 때리기도 합니다. 그 뒤로도 디드망은 동네 시골 처녀들과 희희낙낙거리고 다니고 하녀들에게 손을 뻗치기도 하니 상드는 남편에게 완전히 정남이가 떨어져 버렸죠. 자,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책상 안에 어떤 꾸러미가 하나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거기에는 내가 죽기 전에 절대 열어보지 말 것이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더 열어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상드가 그 꾸러미를 뜯었는데 거기는 이 남편 디드망이 부인 상드를 저주하고 모욕하고 욕하는 글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상드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그것을 남편에게 던져버리고 바로 딸을 데리고 파리로 떠납니다. 상드는 파리로 가서 다락방에서 추운 겨울 불도 제대로 떼지 못한 채 궁핍한 생활을 해야 했는데요. 홀로 서기를 시작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연극 리뷰를 써서 잡지에 기고를 하는 것으로 글쓰기를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상드는 파리에서 질상드라는 이름의 가난한 학생이며 신출내기 작가를 만났는데 두 사람은 작가로 성공하고 싶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곧 가까운 사이가 됩니다. 7살 연하였던 질상드는 조르주 상드에게 완전히 빠져서 사랑을 고백했고 두 사람은 결국 동거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파리에 온 후 상드는 이제 대놓고 남자 옷을 즐겨 입게 되는데요. 질 상드가 자신의 단골 양복점에 이 조르주 상드를 데려가서 조르주 상드의 옷을 맞춰주는데 재단사는 이 질 상도의 옷을 참고해서 코트 길이도 줄이고 바지와 조끼를 이 상드의 치수에 맞게 줄여서 남자 옷을 만들어주는데요. 이 옷들은 남자 옷이면서도 여성미를 느끼게 하는 그런 옷이었다고 합니다. 상드는 왜 바지를 비롯한 남성 옷을 즐겨 입게 되었을까요? 당시는 여성의 출입이 금지된 곳이 많았는데요. 문인들이나 예술가들이 모이는 살롱도 여성 출입이 금지된 곳이 많았죠. 또 여성의 바지 착용이 금지되어 있어서 바지를 입으려면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상드도 이 앵드르 지방 경찰 당국의 허가증을 받아서 남성복을 입고 다니게 되는데 이는 여성에 대한 제약을 뛰어넘고자 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상드는 낮에는 열심히 글을 쓰고 밤이 되면 남장을 하고 거리로 나와서 카페를 들락거리고 와인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다른 남성들과 어울리며 여성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하게 됩니다. 상드와 질상드는 함께 소설 작업을 하면서 장미와 백색이라는 장편 소설을 공동 집필하게 되는데 정말 다행으로 이 소설은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고 두 사람은 이후 따로 집필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상드는 조르주 상드라는 필명을 사용하게 됩니다. 조르주는 사실 남자 이름인데요. 여성 문인들의 활동에 제약이 많고 또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남자 이름을 필명으로 정한 거죠.
상드는 이 주르즈 상드라는 이름으로 앵디아나, 발랑팅 등의 소설을 탈고했는데 앵디아나가 큰 인기를 끌어서 다른 신인 작가보다 10배의 고료를 받을 정도로 이 프랑스 문단의 최고 스타가 되었고 그녀의 소설이 영어로 번역되면서 세계적인 작가의 바늘에 들어서게 됩니다. 상드는 평생 100여 편의 작품을 쓰게 되죠. 상드는 계속해서 질상드에게 열정적인 사랑을 표현하고 있었는데 잠시 노항을 다녀와서 깜짝 놀라게 해줘야지 하면서 기별 없이 이 파리의 아파트를 열었는데 그때 질상드가 세탁부 여성을 안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고 두 사람 사이는 끝장이 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파리에서 만난 첫 남자에게 배신을 당한 상드는 한동안 남자들을 만나지 않으면서 마리 도르발이라는 이름의 재능 있는 여배우와 깊은 우정을 나누게 되는데요. 두 사람 사이가 레즈비언 연인이다 라는 소문이 나돌게 됩니다. 상드가 도르발에게 옷방이나 침대에서도 그대를 원한다 라는 편지를 보냈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측이 무성하지만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상드는 카르멘의 작가 프로스페르 메리메와 짧게 사귀기도 했는데 이 메리메에게 큰 매력을 느끼지 못했던지 그들은 곧 헤어지게 되고 메리메는 상드에게 버림받고 그녀를 따라다니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상드는 이후 다른 사람 시선 구애받지 않고 마음에 드는 남자와 연애를 하곤 했는데 파리를 시끌시끌하게 한 연애로는 프랑스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시인 알프레드 미세와의 연애였습니다. 당시 미세는 이미 시인과 극작가로 명성이 자자했는데요. 귀족태생의 미세는 댄디하고 좀 정교한 매너를 가지고 있었지만 신경질적이고 섬세하고 유약하며 약간의 간질 증세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히스테릭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던 인물이었죠. 두 사람은 1833년 한 유명 잡지 편집자가 마련한 회식 자리에서 만났는데 미세는 유일한 여성 참석자였던 상드와 나란히 앉게 됩니다.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다가 서로 너무 잘 통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이후 편지를 교환하다가 열정적인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열정과 광기에 휩싸인 두 사람의 만남은 파리 문단에 큰 화제를 뿌리게 되었죠. 미세는 상드를 만나고 나밖에 모르고 황량하게 살던 어느 날 나는 상드를 만났다. 그리고 그녀의 포로가 되었으며 사랑에 빠졌다 라며 일기를 쓰게 됩니다. 미세가 상드보다 6살 연하지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고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은 상드의 아파트에서 동거를 했으며 곧 베네치아로 두 사람만의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베네치아에 도착한 후 상드가 그 여독으로 몸이 아파 눕게 되는데요. 이 자유분방한 시인 미세는 베네치아에서 밤의 환락에 빠져 아픈 상드를 두고 밤마다 밖을 쏘다니게 됩니다. 이것이 몹시 서운했던 상드는 약속한 원고를 써야 했기도 해서 문을 걸고 밖을 나오지 않은 채 계속 원고를 썼는데요. 이번에는 미세가 도박장에서 10,000프랑을 모두 탕진한 후에 심한 고열에 시달리며 병을 앓게 됩니다. 상드가 아픈 동안 그녀를 치료했던 젊은 의사 파젤로는 이번에는 미세를 돌봐주게 되는데요. 미세는 거의 한 달이 지나서야 위독한 상태를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 상드와 이 젊은 의사 파젤로가 연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미세가 무절제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실망한 상드가 알아 누워있을 때 그녀를 돌본 것이 미세가 아니라 파젤로이다 보니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던 것이죠. 이를 알고 화가 난 미세는 홀로 파리로 돌아갔고 헤기아의 고백이라는 책에서 상드와 헤어지게 된 내막을 공개하기도 합니다. 상드는 연인이 된 파젤로와 이탈리아에서 몇 달을 보내고 그와 함께 파리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돌아와서 그 여자와 그 남자라는 책을 쓰는데 그 책에는 이 파젤로와 사랑에 빠진 것은 미세가 이탈리아를 떠난 뒤이며 미세가 병이 들어서 환각에 빠져 헛것을 본 것이다 라는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건이 있었음에도 미세는 여전히 상드를 잊지 못하고 있었고 그녀에게 열정적인 편지를 보낸 후 두 사람은 다시 연인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아니 그럼 상드를 따라
파리까지 온 파젤로는 어떻게 되나요? 파젤로는 눈물을 흘리며 다시 이탈리아로 돌아가게 되는데, 파리를 떠나기 직전에 미세의 친구에게 상드와의 관계가 시작된 것은 미세가 병상에 있을 때이다 라는 실토를 했고, 그 친구가 다시 미세에게 그 말을 전했지만 다시 상드에게 빠져있던 미세에게 그런 말은 들리지도 않았죠. 하지만 자기애가 강하고 개성이 강한 상드와 미세는 재결합한 후에도 계속 불화가 되풀이 되었고, 얼마 후 미세가 파국을 선언하고 떠나게 되는데요. 미세를 그리워했던 상드가 자신의 머리카락과 일기를 미세에게 보내며 사랑을 호소합니다. 사실 이것이 정말 사랑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싶은 것이, 당시 미세는 오페라 가수 마리아 말리브랑에게 적극적인 구애를 펼치며 헌정시까지 썼는데, 이것을 안 상드가 미세에게 일기를 보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질투 같은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튼 미세는 상드의 일기를 읽고 눈물을 터뜨리며 그녀에게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았고, 이번에는 상드가 돌아서게 되는데요. 다시 만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두 사람이 다투게 되는데, 미세가 상드의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상드에게 칼을 겨누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고, 이 막장스러운 행동을 끝으로 두 사람은 1835년 3월 6일 2년여에 걸친 연애를 끝내게 됩니다. 상드와 사랑과 이별을 한 후 미세는 술과 도박, 여자에 빠져서 방탕한 생활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망치게 되죠. 미세는 계속해서 상드를 잊지 못했고, 내가 뭘 잘못했길래 상드가 나를 떠났을까 하며 주변에 묻고 다녔다고 합니다. 미세는 상드처럼 깊은 눈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둘이 한참 사랑에 빠져 있을 때 미세가 쓴 사랑의 소네트를 한번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가까이서 마주하고 오직 사랑하리. 위선도 저주도 수치도 거짓도 없이 욕망에 속지도 해안에 절망하지도 않고 늘 그녀를 사랑하며 함께 살리라. 걸음마다 숭고한 은총으로 다가오는 그대여, 꽃으로 뒤덮인 머리엔 근심도 없어 보인다. 사랑은 이러해야 한다고 말한 사람은 다름 아닌 그대가 아니던가. 상대에 대한 절절한 사랑의 고백이 담긴 시이네요. 이 두 사람의 폭풍처럼 강렬한 사랑을 담은 영화 파리에서의 마지막 키스는 줄리엣 비노시가 주르즈 상드 역을 맡고 있는데요. 까미유 클로델 역을 하기도 했었죠. 미세와의 관계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상드는 변호사 미셸 드 브루즈를 소개받게 되는데, 그의 도움을 받아서 남편 디드왕 남작과 드디어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혼을 도와준 미셸과 연애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는 유부남이었습니다. 정치권에도 꽤 영향력을 행사하던 카리스마 있는 남자 미셸은 상드를 휘어잡게 되었고, 상드의 열정에 불을 붙였죠. 하지만 유부남과의 관계는 끝이 예고되어 있었고, 상드는 잘생긴 작가 샤를 디디에와 동거를 하게 되는데, 샤를 디디에는 상드에게 굉장히 깊이 빠져들어서 나를 사랑하나요? 아니면 재미로 만나는 건가요? 하면서 상드의 마음을 계속 확인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상드는 이것이 귀찮았던지 아니면 그를 진정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었던지 거의 동시에 미남 배우 보카주와 사귀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많은 연애를 거친 상드, 드디어 쇼팽을 만나게 되는데요.